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0살 할머니가 단 2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배워서 자신의 이름을 써내는 모습을, 평생 난독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책을 읽게 되는 순간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드디어 진심 어린 소통을 시작하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실험의 결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밀러입니다. 스위스 정부의 언어 정책 자문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스위스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까지 4개의 공용어가 함께 사용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 다양성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에요. 매년 우리 정부는 통역과 번역에만 60억 프랑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약 7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회의 하나를 하려면 4명의 통역사가 필요하고, 공문서 하나를 만들려면 4개 언어로 번역해야 해요. 저는 언어학자로서 이런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왔어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인데 오히려 소통을 막는 벽이 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라우빈덴 주 같은 곳에서는 이웃집 사람과도 제대로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건 비효율 그 자체라고요.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기존 언어들을 없애자는 게 아니었어요. 각 언어의 소중함과 문화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보조 문자 체계 도입 실험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보로 오른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한글이라니, 한국의 문자를 왜 스위스에서 사용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연구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면서도 배우기 쉽고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5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해왔지만 문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문자 체계를 익히려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2시간 만에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문자가 있다면 우리 스위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지켜보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실험 장소는 그라우빈덴 주로 정해졌어요. 스위스에서 언어 혼재가 가장 심한 지역이거든요. 독일어 사용자와 로만슈어 사용자, 이탈리아어 사용자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었죠. 100명의 시민이 자원해서 참가했어요. 나이도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직업도 농부부터 대학 교수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이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영어를, 다른 한 그룹은 한글을 배우는 거였어요. 같은 조건에서 어떤 문자가 더 효과적인지 비교해 보려는 목적이었죠. 저는 실험이 시작되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말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일까 하는 궁금증과 의구심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실험 첫날이 밝았습니다. 실험 첫날 아침, 저는 일찍 그라우빈덴 주 쿠어시의 실험 장소에 도착했어요. 오전 8시 반이었는데도 벌써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참가자 중 절반인 50명은 영어 교실로, 나머지 50명은 한글 교실로 향했어요. 저는 먼저 영어 교실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칠판에는 알파벳 26개 글자가 적혀 있고, 강사는 어는 A, B는 B하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참가자들도 따라 읽으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글 교실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칠판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낯선 기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강사는 젊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놀랍게도 독일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취리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수진입니다. 강사의 첫 인사가 끝나자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농부 요한 씨였어요. 정말 2시간 만에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저는 평생 독일어만 써왔는데요. 김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규칙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예외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문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배울 때만 해도 몇 년이 걸렸는데 2시간이라니요. 김 강사는 칠판에 기억을 크게 그렸어요. 이 글자를 보세요.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소리가 나는 거죠.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글자 모양이 발음 기관을 닮았다는 설명이 신기했나 봐요. 저도 솔직히 흥미로웠어요. 5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봤거든요. 그럼 니은은 어떨까요? 김 강사가 니은을 그리며 물었어요.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인가요? 정답입니다. 니은 소리를 낼 때 혀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참가자가 벌써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 교실에서는 아직도 쉬는 시, D는 D를 반복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 우 모음들을 배우는데 이것도 체계가 있더라고요. 아는 양성 모음, 어는 음성 모음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참가자들이 금세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조합해 볼까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첫 번째 글자를 만든 거였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시작한 지 겨우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글자를 읽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80세 로사 할머니였어요. 평생 농장 일만 하며 살아온 분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따라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어려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김 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로사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운다니 너무 신기해요. 게다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1시간이 지나자 참가자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같은 자음들과 아, 이 같은 모음들을 자유롭게 조합하기 시작했어요. 나, 다, 라, 마, 바, 사를 써보더니 곧, 고, 노, 도, 로, 모, 보, 소도 써내더라고요. 저는 점점 믿기 어려워졌어요. 정말로 2시간 만에 이름을 쓸 수 있게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진도를 보니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어 교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거기서는 아직도 기본 알파벳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몇몇 참가자들이 어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히 TH 발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반면 한글 교실은 활기가 넘쳤어요. 참가자들이 서로 만든 글자를 보여주며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김 강사의 제안에 참가자들이 술렁였어요.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봤어요.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0세 로사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로사. 종이에는 분명히 할머니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2시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쓴 거예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김 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로사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우게 될 줄 몰랐어요. 게다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이름을 써내기 시작했어요. 요한, 마리아, 안드레아스, 프란체스카. 모두 한글로 자신들의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의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이름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리아 씨가 요한 씨의 이름표를 보고 요한이라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이때까지의 제 편견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글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막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목격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김 강사가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이 조금 망설이더니 한 명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읽고 있었어요. 배운 지 2시간밖에 안 된 문자로 말이에요. 반면 영어 교실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는 잠깐 영어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서는 아직도 How are you? 라는 간단한 인사말을 반복 연습하고 있었어요. 발음 때문에 고생하는 참가자들이 많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포기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글 교실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아이들처럼 신나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 글자는 정말 신기해요. 모양을 보면 소리가 짐작돼요. 20대 참가자 루카스 씨가 말했어요. 그는 취리히 대학교 수학과 학생이었는데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과생이었어요. 맞아요. 한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김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글의 독특함에 빠져들었어요. 사실 저도 언어학자이면서 이런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봤거든요. 라틴 문자든 그리스 문자든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것들이라 체계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글로는 독일어도 쓸 수 있나요? 김 강사는 칠판에 GUTEN 태그를 한글로 표기해 보였어요. 구텐 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도 발음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어요. 참가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독일어 단어들이 한글로 표기되니까 더 흥미로워했나 봐요. 그럼 프랑스어는요? 이탈리아어는요? 질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김 강사는 차례대로 보여줬습니다. 번주는 봉주르, BONGIORNO는 부온조르노로 적었어요. 모두 한글로 표기했는데도 원래 발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쓰는 문자가 아니라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말이에요. 마치 국제음성기호처럼 범용성이 있는 거였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김 강사가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참가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손을 들고 감상을 말하고 싶어 했거든요. 평생 이런 재미있는 수업은 처음이에요. 글자가 이렇게 논리적일 수 있다니 놀라워요. 우리 손자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특히 로사 할머니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쉬워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글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스위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실험 사흘째가 되었을 때 두 그룹 간의 차이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영어 집단은 여전히 철자와 발음 사이의 괴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스루, 도, 러프, 카프 같은 단어들을 보며 참가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한 참가자가 좌절하며 말했어요. 왜 같은 OUGH인데 발음이 다 다른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어 강사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건 영어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역사적으로 여러 언어가 섞이면서 생긴 불규칙성이라서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반면 한글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가자들이 점점 더 복잡한 단어들을 척척 읽어내고 있었거든요. 김 강사가 칠판에 안녕하세요라고 쓰자 참가자들이 주저없이 읽어냈어요. 신기해요. 글자만 보면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어요. 20대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는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답게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완전히 매료된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나는, 당신은, 우리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우고 나서 자신들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더라고요. 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60대 농부 요한 씨가 자신이 쓴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도 그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저는 이때 한글의 진정한 장점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투명성이었어요. 쓰인 대로 읽히고 들리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건 언어학에서 말하는 표기의 투명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었어요. 김 강사가 더 어려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한국어 단어를 칠판에 써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합니다. 참가자들이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보더니 곧 전체 단어를 발음해냈어요. 물론 뜻은 몰랐지만 발음은 거의 정확했어요. 배운 지 겨우 사흘 된 문자로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인가요? 로사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으셨어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김 강사의 대답에 참가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서로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며 즐거워했어요. 문자를 통해 새로운 감정을 표현하게 된 거죠. 반면 영어 교실에서는 아직도 기본 단어들을 암기하느라 고생하고 있었어요. 러브라는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무작정 외워야 했거든요. 한글 교실에서는 더 재미있는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스위스 지명들을 한글로 써보라고 했어요. 지리치를 취리히로, 번을 베른으로, 젠비를 제네바로 표기하더라고요. 특히 흥미로운 건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지명들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로센을 로잔으로, 루가노를 루가노로 쓰는데 원래 발음과 거의 동일했어요. 이때 한 참가자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한글로는 소통할 수 있는 건가요? 김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한글로 적을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참가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다국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발상이었거든요. 실제로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독일어를 사용하는 요한 씨가 나는 농부입니다를 한글로 써봤어요. 나는 바우어입니다라고 적었는데 독일어 바워를 한글로 표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마리 씨가 그 뜻을 이해하더라고요. 바워가 농부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참가자들이 서로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언어 장벽 때문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집에 가면서도 한글로 메모를 적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런 자발적인 활용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의 증거가 아닐까요? 실험 일주일째,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중에 난독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분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30대 안드레아스 씨였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난독증 때문에 글 읽기를 매우 어려워했던 분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늘 성적이 좋지 않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책 읽기를 피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글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독일어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안드레아스 씨가 털어놓은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신경과학자 하우저 박사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난독증 참가자들이 한글을 읽을 때와 라틴 문자를 읽을 때의 뇌파를 비교 분석한 결과였거든요. 놀랍게도 한글을 읽을 때 스트레스 지표가 평균 70%나 감소했습니다. 하우저 박사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히 배우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부담이 적다는 뜻이었거든요. 안드레아스 씨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한글 수업 2주일 차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한글로 쓰인 글을 읽을 때는 글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김 강사가 설명해줬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때문일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글자 모양도 대칭적이라서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요. 실제로 안드레아스 씨는 한글로 된 간단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어를 모르니까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글자 자체를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가 독일어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SCHWIERIGKEITEN 어려움 같은 복잡한 독일어 단어도 슈비어리 히카이텐으로 한글로 쓰면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글을 읽는 게 편할 줄 몰랐어요. 안드레아스 씨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그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 모두가 감동받았거든요. 난독증 참가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반 참가자들도 한글의 가독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70대 프란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작은 글씨 읽기가 어려워졌는데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뚜렷해서 읽기 편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배우기 쉬운 것을 넘어서 읽기 자체가 편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안드레아스 씨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실험 3주일 차에 그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책을 읽었어요. 평생 처음으로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어로 된 소설책이었거든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독일어 원문을 한글로 표기해가면서 읽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안드레아스 씨는 독일어 단어들을 한글로 음차 표기해서 노트에 적어가며 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리브를 리베로 FRUNDSCHAFT를 프로인트 샤프트로 쓰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변환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난독증으로 인해 평생 책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글과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의 변화가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됐다는 거였어요.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안드레아스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자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우저 박사의 후속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난독증 참가자들의 뇌 영상을 촬영해 본 결과 한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일반적인 문자를 읽을 때와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까지 뒷받침되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 실험이 단순한 문자 비교를 넘어선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실험 한 달째,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줄리아 씨와 독일어를 사용하는 클라우스 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줄리아 씨는 티치노주에서 온 50대 여성이었어요. 평생 이탈리아어만 사용해왔고
독일어는 거의 할 줄 모르셨거든요. 반면 클라우스 씨는 베른 출신으로 독일어가 모국어였고 이탈리아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두 분이 한글 수업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간단한 영어 단어 몇 개로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줄리아 씨가 클라우스 씨에게 쪽지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줄리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론 한국어 문장이었지만 클라우스 씨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클라우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첫 번째 진짜 대화가 시작됐어요.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이에요.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줄리아 씨가 이탈리아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클라우스 씨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차우는 차우입니다.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클라우스 씨도 마찬가지로 독일어를 가르쳐줬어요. HALLO는 할로입니다.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두 분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이런 현상이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마리 씨가 로만 슈어를 사용하는 루케츠 씨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루케츠 씨의 경우가 인상 깊었어요. 로만 슈어는 스위스에서도 극소수만 사용하는 언어라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통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다른 지역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루케츠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평생 소수 언어 사용자로서 느꼈던 소외감이 한글을 통해 해소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한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참가자들이 한글로 쓴 편지나 메모를 살펴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단어들이 섞여 있으면서도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줄리아 씨가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은 벨로 지오르노 비오엔지아이오아레노였어요. 날씨가 정말 벨로벨로했어요. 당신의 하이마임에서는 어땠나요? 이탈리아어와 독일어가 섞여 있지만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독일어 사용자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단어의 뜻은 설명이 필요했지만 발음은 정확하게 전달됐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범용적인 소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편지 교환 모임을 만든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서로 한글로 쓴 편지를 읽어주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독일어 사용자가 이탈리아어 노래를 한글로 표기해서 부르고 프랑스어 사용자가 로만 슈어 시를 한글로 써서 낭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구나. 어느 참가자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글이라는 공통의 문자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런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클라우스 씨의 경우 이탈리아계 며느리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탈리아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써주면 클라우스 씨가 그걸 읽고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에요. 며느리분이 감격해하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스위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였던 거죠. 실험 6주째, 정부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참가자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실제 공공 업무에 활용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라우빈덴 주 청사에서 시범적으로 한글 표기 공문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주민등록증 신청서였어요. 기존에는 독일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로 각각 따로 만들어야 했던 서류를 한글로 통일해서 만들어 본 거였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공문서의 이해도가 기존보다 85%나 향상된 거예요. 무엇보다 문서 길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니까 훨씬 간결하고 명확해졌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서라는 긴 독일어 단어를 한글로 주민증명서 신청서라고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었어요. 의미는 동일하지만 가독성은 훨씬 좋아진 거죠. 참가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평소에 관공서 서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민들이 한글 서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관공서 서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0대 안나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평생 어려워했던 공문서를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작성하신 거였거든요. 이런 성과를 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스위스에는 여러 언어권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가 많은데 업무 효율성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네슬레 스위스 지사의 인사팀장이 직접 실험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한글로 작성된 사내 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보고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각각 번역해야 했는데 한글로는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네요. 인사팀장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번역 비용만 연간 200만 프랑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업무 효율성이었어요. 독일어권 직원과 프랑스어권 직원이 한글로 소통하니까 의사소통 오류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한글로 표기하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했거든요. 다국적 인력 간 보고 체계를 통일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이상의 혁신이 될 것입니다. 네슬레 인사팀장의 평가였어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할 수 있다는 관점이었죠.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 로슈에서는 임상시험 보고서에 한글을 적용해보고 싶다고 문의해왔어요. 의학용어는 라틴어 기반이 많아서 발음이 복잡한데 한글로 표기하면 정확한 발음 전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로슈 연구팀장의 설명을 들으니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의학용어를 한글로 표기해보니 훨씬 명확했거든요. ACT와 ELSA, LIC와 ELSU와 세틸살리실산을 아체틸잘리 7조 1회로 표기하니까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었어요. 스위스 은행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외국인 고객들과의 소통에서 한글이 유용할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한글로 설명하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UBS의 고객 서비스 팀장이 말한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한글로 표기해보니 가독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취리히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 수업에 한글을 도입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독일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서 가르치면 학습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언어학과 교수의 의견이었는데 실제로 시범 수업을 해보니 외국인 학생들의 독일어 발음이 현저히 개선됐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자 문화권 학생들에게는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친숙했고 다른 아시아 학생들에게도 서구 문자보다 배우기 쉬웠거든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을 보며 저는 한글의 확장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스위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범용 문자 체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주목했어요. 외무부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외교 문서 작성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관광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문에 한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스위스가 다언어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정책 담당 공무원의 말이었는데 정말 그런 가능성이 보였어요.
한글을 통해 언어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험 2달이 지난 마지막 날, 저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0명의 참가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글로 쓴 공동 서명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서명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 실험을 계속해주세요. 80세 로사 할머니부터 20대 루카스까지 나이도 직업도 사용 언어도 다른 100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요청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난독증으로 평생 고생했던 안드레아스 씨의 변화였어요. 그는 이제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고 독일어 소설도 한글 표기를 활용해서 읽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글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였던 거죠. 다문화 가정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클라우스 씨와 이탈리아계 며느리는 이제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서 써먹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 거였죠. 가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며느리분의 눈물 어린 고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교육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어 집단과 한글 집단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졌거든요. 영어 집단은 2달 동안 기본적인 회화 정도만 가능했지만 한글 집단은 복잡한 문서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습 의욕이었어요. 한글 집단 참가자들은 수업이 끝나고도 집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재미있으니까 더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반면 영어 집단은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어요. 한글은 퍼즐 맞추기 같아서 재미있어요. 영어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지루해요. 한 참가자의 솔직한 평가였어요. 하우저 박사의 최종 연구 결과도 의미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참가자들의 뇌 활성도를 분석해보니 일반적인 문자 학습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어요. 한글은 뇌의 음성인식 영역과 시각인식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과학적 근거까지 뒷받침되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기업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네슬레는 한글을 활용한 사내 소통 시스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고, 로슈는 의학용어 한글 표기 매뉴얼을 만들고 있었어요. UBS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한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스위스가 한글을 통해 언어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기업 임원의 말이었는데 정말 그런 가능성이 보였어요. 정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언어정책위원회에서는 한글 도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1차적으로는 다른 주에서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연간 60억 프랑의 통번역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어요. 경제적 효과만 봐도 충분히 도입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경제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변화였거든요. 언어 때문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거였어요. 로만 슈어를 사용하는 루케츠 씨는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난독증이었던 안드레아스 씨는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히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참가자 대표 요한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실험이 끝나고 몇 주 후 유럽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위스의 한글 실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유럽 전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U 언어 정책 담당관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실험이 단지 스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언어 장벽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2달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한글의 가능성을 완전히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라는 걸 말이에요. 누구나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언어가 소통의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세상. 한글은 그런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스위스 한글 실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80세 할머니부터 20대 청년까지 100명의 스위스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의미 있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